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7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또 저희 파트너 김종대 편집장님. 어떻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비가 많이 내리는 오후, 역시 또 이렇게 어떤 가뭄에 오는 비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라가 편안하고 이 비가 내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네. 근데 이 뒤숭숭한 가운데 잠시 위로가 되는 비, 이걸 일컬어 단비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오늘 또 아주 안보에 관한 어떤 단비 같은 방송.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일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 100일째 되죠. 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시민사회 또 유가족과 여야 입장 차이가 좀 갈리면서 네.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7월 16일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아하, 지났어요. 예,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100일째가 되는 내일을 좀 특별법 제정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지금 유가족분들과 많은 시민들이 안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국회와 광화문을 향해서 지금 거리 행진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비도 오고, 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텐데, 좀 이분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 국회와 정부에 좀 전달이 돼서 내일 좀 국민 여러분들께 좀 반가운 소식, 전해주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2부에 지금 거리 행진을 함께 하고 있는 의원 한 분과 전화 연결을. 예, 현장으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생생한 네. 또 현장 소식을 듣는 것을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일부 방송에서는 몇 달 전에도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전의 탈북자 간첩들은 좀 어땠나,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됐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게 이른바 탈북자 간첩 1호, 여간첩, 이런 어떤 수식어가 붙었던 원정아 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원정아 씨 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소속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지난 1년 가까이 심층적으로 예. 취재해온 전문 기자 한 분 모시고 네. 또 이 얘기를 탈탈 털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 진짜 한번 전하는 말씀 듣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또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듯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을 통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반도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겨냥해 대규모 종합 상륙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포 앞바다의 한 섬을 가상 상륙 장소로 삼아 항공기 포격과 지상포 사격 예행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상륙 장소로 삼은 남포 앞바다의 섬은 육지와의 거리가 강령반도에서 연평도와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 관계자는 올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훈련 강화가 북한이 신년사에서 군에 대한 전투훈련 강화와 명포수 운동 등을 강조한 것과 연관지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 훈련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일본군이 참여하는 7월의 합동군사훈련과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연습 등을 강행하면서 북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서만 터무니없이 시비질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이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를 언론에 설명한 바 있는데요. 대응 수위는 낮았지만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대응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대응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한이 각종 평화 제안을 내놨지만 미국과 남한이 합동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광란적인 침략전쟁 연습과 핵 위협은 외면하고 그에 대처한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만을 문제시하며 걸고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남부 실무 접촉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응원단과 선수단을 각각 350명씩 모두 700명을 보내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남쪽의 회담 태도를 문제 삼아 회담 결렬을 선언한 뒤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남쪽은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용 지원 등은 국제관례와 대회 규정에 따를 것이라면서 세세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접촉의 결렬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입니다. 북쪽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북관계 회복에 가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반면 남쪽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이 이른 시일 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아시안게임 선수단 명단 제출 시한인 8월 15일을 맞추기가 상당히 빠듯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안보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월간 신동아의 한상진 기자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그 김종대 편집님께서 이 한 기자님을 꼭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해 주셨는데. 그럼요. 네, 예. 네, 제가 이번 달 발매된 신동아 동아일보에서 출판하는 월간지죠. 네. 그런데 평소엔 잘 안 보는데 이번 달엔 읽을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 글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이 예, 보셨구나. 그런데 보니까 예. 우리가 2008년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원정아 간첩 사건. 네. 이게 요즘 매월 신동아에서 탈탈 털고 계신다고. 네. 그런데 작년부터 이걸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후벼 파고 검증하고 이 탐사 보도를 하신 어떤 젊은 기자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매료됐어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자, 동아일보 출판국 신동아 팀의 한상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비도 많이 오는데 좀 헤매셨죠? 네, 좀 여기 오는데 좀 헤맸습니다. 처음 오는 길이어가지고요. 예. 우리 그 김종대 편집께서 게스트를 모시는데 얼마나 불친절한지 오늘 거듭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또 그거까지 또, 예. 하여간 용케도 찾아오신 걸 보니까 네. 취재도 잘하시고 어쨌든 길도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믿을만한 분이니까 이제 믿고 우리가 한번 방송을 해봅시다. 아마 기사를 못 보신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우리 얼마 전에 4월에 유우성 서울시 간첩 사건의 그 증거가 조작됐다고 해서 국정원장 남재준 원장도 결국 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건이 있다고. 네. 2008년에 벌어진 원정아 간첩 사건이 있다.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우선 한 기자님, 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서요. 한 6년 일단 사건이 지났어요. 벌어진 건 2008년 8월이었고요. 어허. 2008년 8월 말에 이제 느닷없이 수원지검에서 이제 수원지검 그리고 그 경기경찰청 어허.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 그리고 국정원 이 4개 기관이 많이도 뛰어들었네요. 합동신문 조사 결과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원정아 간첩 사건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원정아 간첩 사건이 세간에 화제가 됐었던 이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 사건이라는 게 이제 너무나 쇼킹했던 네. 이유가 됐고 네.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이 성을 매개로 네. 이 뭐 그 한국에서 뭐 군 장교라던가 아니면 정보기관 요원들을 포섭해서 그 이제 우리의
뭐 각종 정보를 이제 빼서 이제 북한으로 넘겼다. 그래서 막 한국판 마타알이다. 뭐 네, 이런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국판 마타알이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왔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당시 이제 수사 결과 때도 같이 나왔었던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 친구가 혼자 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붓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같이 와 있는데 이 의붓아버지도 이제 같이 이제 간첩 활동을 했고 두 사람 모두 이제 보위부에서 파견한 아주 이제 고위급 간첩이다. 그리고 이제 원정화 씨의 의붓아버지가 사실상 원정화 씨를 이제 지도하는 이제 지도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일가족 간첩 사건이면서 여성의 간첩 사건이면서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 사건이면서 또 마타리와 같이 또 성을 매개로 한 간첩 사건이면서 그리고 이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기간도 이 친구가 2001년 10월 달에 이제 한국에 탈북자로 위장해서 이제 한국에 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2008년까지니까 거의 장장 6년 이상 이제 간첩행위를 했다라는 거였고 그 더더욱이나 놀랐던 건 이 친구가 이제 1996년에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한 5년 가까이 이제 중국에 머물렀는데 그 중국에 머무는 동안 탈북자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남한 사업가 등 한 100여 명을 체포를 해서 북송을 시켰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를 다시 그렇죠. 체포하거나 유인해가지고 북한 보위부에 넘겨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했다. 네.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유인이 아니고 본인은 이제 보위부에서 파견한 요원인 거죠.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위부 요원이면서 중국 현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남한의 정보 요원이나 남한 사업가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 머물면서 제3국으로 이제 탈북을 이제 제3국으로 이제 나가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탈북자들을 체포를 해서 북송을 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인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거기다가 이 친구가 뭐 16살 때부터 뭐 혹독한 군사 특수교육 뭐 난파를 위한 특수교육을 받았고 우리도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학교지만 이제는 뭐 이 친구 때문에 많이 알게 됐지만요. 이제 그 북한의 아주 유명한 이제 군 장교를 양성하는 금성정치대학 출신이다. 뭐 이런 정도의 하여튼 스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이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스펙도 아주 좋고 아주 뭐 대단한 간첩이었죠. 그리고 뭐 4개 정부기관이 동시에 합동 조사를 해서 뭐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나 그리고 3년 동안 내사를 거쳤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대형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뭐 그야말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총망라된 이제 백화점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발표대로라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웬만한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이제 이 소설에서 나오는 그 내용의 이상의 어떤 내용들을 다 갖추고 있는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한 기자님 그러고 나와서 지금 작년 말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5년여 가까이 지난 후에 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겠다, 취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건 뭐 단순한 이유인데요. 저는 뭐 사실은 뭐 공안 사건이라던가 뭐 대공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기자고요. 저는 주로 이제 검찰 관련된 뭐 공무원 기업 비리 이런 거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월간지에서. 그쪽도 센 분야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원정화 씨 간첩 간첩 사건이 조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취재를 들어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쪽팔려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쪽팔린다. 왜 그러냐면 작년 7월 달에 이제 이 친구가 구속이 돼서 5년 만기 이제 형을 살고 이제 징역을 살고 이제 출소를 해요. 출소를 했는데 뭐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친구하고 8월 말경에 이제 처음으로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원정화를. 출소한 이후에. 근데 사실은 이 원 씨가 2008년도 구속됐을 당시 그리고 그 직후에 이미 여러 언론에서 원정화 씨와 관련된 검찰의 발표 내용, 그러니까 간첩 사건 발표 내용이 상당히 뭐 부풀려졌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이미 됐었어요. 이미 제기가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이제 이 정보기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목소리들이 다 묻혔고요. 저는 사실은 뭐 2008년도에는 원정화 간첩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몰랐는데 이 친구가 출소한 뒤에 이제 제가 이 사람과 이제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만나서 대면 인터뷰를 하고
거의 제가 한 60시간 가까이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뭐 사실 의심을 갖지 않고 저는 이제 거의 100%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네. 일단은 뭐 기자로서는 좀 뭐 욕심이 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제 뭐 간첩이 출소를 해서 이제 첫 인터뷰를 한다는 게 기자로서는 뭐 기분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장시간 인터뷰를 거쳐서 이제 작년 신동아 10월 달에 발간된 신동아 11호로에 제가 이제 원정화 씨 인터뷰 기사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냈던 이제 원정화 씨의 인터뷰 기사는 100% 원정화 씨의 주장과 100% 이제 그 당시 검찰의 주장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기사였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쓰는 이 기사가 뭐 오보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게 그 기사 내용이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간 다음에 그 한 2명 정도 원정화 씨의 중국과 북한에서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는 탈북자가 조심스럽게 저를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지금 이제 제가 쓴 기사 그리고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원정화 씨 사건이 상당히 왜곡이 되거나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으니 조사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쓴 기사 내용과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판결문이죠. 원정화 씨가 2008년도에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판결문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보니 판결문 내용과 원정화 씨가 저와 수십 시간에 걸쳐서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과정 그리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에서의 행적들이 판결문 내용하고도 너무 다른 겁니다. 안 맞아. 예. 그러니까 뭐 원정화 씨 주장을 100%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판결문 내용하고는 맞아야죠. 본인이 주장한 내용대로 판결문이 작성이 됐었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의심을 갖게 돼서 이 원정화 씨 주장이 상당 부분 왜곡이 됐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한 게 작년 11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뭔가 취재를 하는 목적은 이 공소장 판결문 이게 사실이냐?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석연치가 않다. 이 부풀려지고 왜곡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판결문 내용에 입각해서 취재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정화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과 판결문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차이점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간첩이 맞나? 원정화 씨가 말한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그 차이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단순한 팩트들부터 하나부터 일까지 맞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원정화 씨는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199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나왔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1998년도 그러니까 나이가 그 당시 25살 정도죠. 25살 정도인 1998년에 본인이 보위부의 간첩 요원으로 교육을 받고 비로소 이제 중국으로 이제 파견이 됐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중국으로 파견된 이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이제 그 북한에 들어가서 지령을 받거나 공작권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고 제가 물어보면 본인이 북한에서 쓰고 있는 여권이 있고 그 여권을 자신의 지도원인 중국 단동에 있는 이제 북한 무역대표부 부대표 그 사람이 이제 보위부의 자기 상선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여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중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 여권을 받아서 중국 도문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입경을 해서 했다.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그 공작금과 뭐 이제 지령을 받아서 자기는 나왔고 다시 여권을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들을 때는 어쨌든 뭐 굉장히 이제 그럴듯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역할이 부여된 간첩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이 친구가 북한에 이제 그 탈북을 한 이후로 북한에 3번을 들어갔다 나온 거는 맞는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두만강을 고무바지를 입고서 건너갔다 오고 밤에 이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면 그럼 몰래 왔다 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위부에서 보위부 요원으로 중국과 남한으로 파견이 돼서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이 뭐 굳이 고무바지 입으면서 오밤중에 그 두만강을 건넜다는 것도 좀 그래도 경비정 총이라도 맞으면 어떡해. 네, 그렇죠. 이제 사소한 그런 거에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맞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뭐 금성 정치대학을 자기가 다녔다거나 16살인가요? 뭐 그때 뭐 사로청에 차출이 돼서 청년동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로청
대원이 아니고 사로청에 차출이 돼서 거기서 이제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뭐 서기로 일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뭐 제가 취재 과정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탈북자들을 만나봐도 그런 식의 제도 자체가 없고 일단 금성정치대학이라는 곳은 군 장교를 양성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육군사관학교보다도 훨씬 더 고도화된 대단한 학교인데 그런 곳에 나이 16살 먹은 친구가 그것도 야간에 수업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로청에서 서기로 일하고 이제 밤에는 금성정치대학에서 야간 수업을 받았다고 하는데 금성정치대학에 야간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금성정치대학이 뭐 이제 이게 이제 3년 4년제 과정인데 거기에 16살 먹은 아이를 이제 어린 친구들을 데려다가 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첫 그 기사를 낸 다음에 중국과 한국에서 한동안 원종화 씨하고 같이 생활을 같이 했었던 또 여성 탈북자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분 얘기로는 본인이 이제 중국에서 그 원종화 씨가 살고 있는 집에도 여러 번 자기가 이제 방문을 해서 뭐 만나고 밖에서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친구처럼 이제 나이가 1살 차이니까요. 뭐 가깝게 지냈고 한국에서는 이제 원종화 씨가 한국에 들어온 뒤에 잠깐 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당분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얘기와 원종화 씨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종화 씨는 2001년도 10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뭐 미군 기지 뭐 사진을 찍어서 북한으로 보낸다거나 뭐 미군 정보를 뭐 군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기억하는 그 당시 원종화의 모습은 중국에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국정원 합심 과정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뭐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죠. 뭐 이제 아이가 뭐 한두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고 미군 기지를 뭐 촬영하러 다닌다는 게 또 말도 안 되고 심지어는 그 당시 정화는 사진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 지인께서요. 네네네. 그럼 뭐 자기가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뭐 맞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갔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먼저 이제 판결문 내용이 사실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취재를 먼저 시작을 했었던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사소한 부분이 정황에 전혀 안 맞는다. 그 판결문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그 판결문의 핵심 주장들을 하나씩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우선은 그 북한의 엘리트 간첩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북한 보위부에 포섭이 돼서 어떤 고등 간첩 교육을 받고 온 정예 요원이다. 우선 이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원종화 씨가 그동안 본인의 간첩 주장을 시작하는 모든 스타트점은 어디냐면 본인의 탄생 지점입니다. 자기가 태어나던. 이 친구가 1974년생인데요. 1974년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남파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공작원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남파 과정에서 이제 그 남한군에 사살이 되면서 자기는 혁명열사의 유가족이 돼서 북한에서 거기서 이제 그 아주 이제 고도의 교육을 받고 컸고 대접을 받고 컸고 굉장히 부유한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혁명열사니까 이제 대접을 받았겠죠. 그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랬던 그 북한 공작원이었다는 그 이제 부친을 기억하는 또 탈북자들이 있어요. 이제 청진에서 살았던 이제 부친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부친은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뭐 그 노동교화소 이런 곳에서 이제 집단 교육을 받고 뭐 집단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동원이 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증언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뭐 가계를 날조한 거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은 그 부친이 74년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원종화 씨가 12살 정도 되던 해에 그 본인의 아버지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는 이혼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다시 원종화 씨를 키우겠다고 이제 데려갔다가 또 한 2달 만에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증언을 듣게 되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이제 말씀하셨던 보위부 간첩으로 이제 차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본인이 보위부 간첩으로 차출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이 이제 1998년 12월이에요. 1996년에 탈북을 했다가 이제 중국에 머물다가 98년 1월 달에 다시 이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북한에 이제 한 1년 정도를 가족들도 모르게 어딘가에 숨어서 지내다가 12월 달에 뭐 우연히 뭐 자기 이제 외가 쪽 친척이 되는 뭐 청진시 무슨 구역에 무슨 뭐 이제 보위부장인가 뭐 정치부장한테 포섭이 돼서 일주일 동안 딱 간첩 교육을 받고 이제 중국 파견됐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인데. 네.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제 원종화 씨를 30년 이상 이제 키웠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만났던 원종화 씨의 이제 여동생,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여동생 얘기로는 보위부에서 어쨌든 뭐 요원으로 선발을 하려면 일단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뭐 공부도 많이 했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일단 중학교 졸업을 못 했고요. 네. 북한에서 중학교 졸업을 원종화 못 하고. 씨가요. 예. 중학교가 이제 6년제, 이제 고등중학교가 6년 과정인데 5학년까지밖에 못 다니고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놀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2 때 그렇죠. 고2 정도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한 1년 정도 놀다가 뭐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남의 집 돈을 좀 빌려서 장사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돈을 못 갚아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이제 교화소, 이제 개천 교화소라는 곳에 수감이 돼서 한 1년 정도 일단 나왔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종합해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말대로 본인이 뭐 사로청에 가서 뭘 한다거나 금성정치대학에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예. 뭐 자기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뭐 교화소도 갔다 왔어야 되고, 중간에는 또 속도전 돌격대에도 한 1년 갔다 왔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서 그 금성정치대학에서 미처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간첩 교육이 뭔지 금성정치대학이 뭔지 알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러니까 뭐 낮에는 교화소에서 일하고 뭐 저녁에 야간에 대학 사로청에 낮에는 그래서 야간 대학 얘기가 나온 거구나. 그거 참. 자, 그러면은 우선 혁명 열사집에서 탄 엘리트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이건 이제 북한 내 사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북한을 그럼 나와서 실제 간첩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 대목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중국에서의 행적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한 100명 넘는 그 남한 사업가와 그 탈북자들을 이제 북송을 시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탈북자만 북송된 게 아니라 남한 사업가들을 그렇죠. 체포해서 북송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 차원의 인신매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 워낙 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이제 보위부가 됐던 아니면 어떤 다른 정보기관이 됐던 이제 그 북한 측 정보요원들이 중국에 나와서 이제 그 활동을 할 거라는 거는 뭐 충분히 뭐 예상이 되는데 이게 실체가 밝혀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원영아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설로만 나왔었던 북한 보위부의 중국 내 활동 그리고 탈북자 색출 과정 그리고 이제 북송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에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중국에 나온 뒤로 상당 기간을 이제 가족들이 다 탈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중국에 이미 이제 가족들이 다 나와 있었고 그 가족들 중에도 특히 이제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웠었던 여동생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같이 했었고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중국 사람 그리고 남한에서 중국에 사업하러 들어간 이제 남한 사업가들하고 몇 개월 뭐 정도 단위로 계속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제 동거를 합니다. 뭐 이제 한 사람하고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동거를 하다가 또 헤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동거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4년 넘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당시 이제 이 원종화 씨의 생활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종합을 하면 원종화 씨는 중국에 있는 동안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거의 집에 있었고 여동생이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중국 남자와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집안일을 주로 하고 있었고요. 술도 전혀 마실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처음에 중국에 나왔을 때는 뭐 이제 하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동생하고 노래방하고 다방을 한 달 정도씩 이제 전전하면서 일을 했고 거기서 이제 번 돈을 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생활을 하다가 여동생이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면서 그 집에 얹혀 살았다. 이게 이제 종합이 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친구의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본인이 노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남한 사업가를 색출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남한 사업가를 여러 명을 이제 체포해서 북송을 했다면 피해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남한 사업가들이 뭐 한국에서의 모든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사라졌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사라졌다면 어쨌든 뭐 신고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찾아달라는 뭐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또 그렇죠. 분명히나 그 납치했다면 이게 또 뭐 중국이라는 곳, 그 특히나 이제 뭐 북한으로 북송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럼요. 가만히 가실 수 없는 문제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건 가만히 있을 자기 나라에서 그런 그렇죠. 어떤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원정화 씨를 2006년부터 최초 내사를 했었던 경기청 보안수사대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 그럼 이제 그분 얘기가 그겁니다. 다 좋다. 그러면 한국인을 북송을 시켰다면 피해자가 나와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피해자가 없다. 오호. 네. 아니 100명이면 명단이 나오고 네. 그게 뭐가 있어야 될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100명이래.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탈북자는 어쨌든 명단이 작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한국인 사업가만 지금 수사 기록에 보면 이 친구가 북송을 시켰다는 한국인 사업가가 6, 7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름은 7명이요? 이름은 전혀 기억을 못 하고 뭐 송씨, 김씨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단 한 사람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윤모 씨라는 사람이 실명이 이제 거론이 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북송이 됐다는 한국인을 뭐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실체 확인이 안 된다. 예,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그 당시 수사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자기 가족이 북송이 돼가지고 지금 생사가 불명하다면 그분들이 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피해 사례를 고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쨌든 뭐 그분들이 나타나 준다면 제가 뭐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 심정인데 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가평에 사는 윤모 씨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원정화 사건을 최초로 원정화 간첩에 대해서 내사를 한 당시 경기도청 보안대장. 네, 경기청. 경기청에 그 경기경찰청의 보안대장을 우리 한 기자님이 직접 만났다. 네,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고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간첩 그렇습니다. 사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분 사실은 제가 지난 4월 달에 원정화 사건 조작 의혹을 첫 보도를 한 직후에 여기저기서 그 당시 최초 내사를 했었던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 굉장히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고 한 2달쯤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분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설득을 해서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제 장시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이유로 이분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경찰 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을 하고 경찰을 떠났고 그 이후에 이 원정화 사건을 최초 수사를 했었던 수사팀을 상대로 이분이 뭐 고소도 하고 본인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이제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취재를 하면서도. 근데 최초로 수사했던 분은 원정화 씨가 간첩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본인이 수사하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했는데 의문을 가졌고 이 일을 제기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 경찰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분이 2006년도 7월경에 이제 원정화를 처음 알게 돼요.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본인이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제 경기경찰청에는 그 당시에 이제 보안수사대가 1대와 2대 두 개 대가 있었는데 두 조직을 통합하는 통합수사대장을 이제 본인이 맡아서 이제 가요. 가서 그동안 이제 그 대공수사팀에 모아져 있었던 각종 첩보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경에 올라와 있는 원정화 관련된 첩보 서류를 이제 이분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첩보 서류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여성 탈북자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그 군 관계자들 정보기관 요원들과 접촉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이 보안수사대장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간첩만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뭐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집중
내사 대상으로 이제 삼아서 네. 자신의 이제 이제 지휘를 받는 이제 수사대원들을 보내서 풀어서. 이제 네. 조사를 하고 이분이 그 당시에 원정화 씨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경찰 한 사람을 본인의 정보원으로 포섭을 하면서 원정화 씨 옆으로 이제 일부러 붙여요. 그래서 이제 접근시키는 거죠. 원정화 씨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게 하면서 원정화 씨의 동선을 파악하게 하고 네. 했는데 좀 흥미로운 것들이 그 당시 이분 얘기로는 원정화는 이메일을 만들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못 보낸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금성정치대학 같은 곳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고 안받았다는 간첩이 이메일을 못 만들어서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는 경찰한테 이메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메일을 만들어 주는데 그 상식적으로 그 뭐 정보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일하는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사실은 그 네이버나 다음에 이메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뭐 회사에 정보 보고를 한다던가 제가 어떤 뭐 그 은밀한 일을 안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안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원정화한테 이메일을 만들어줬던 게 다음 메일입니다. 한 메일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이 한 메일을 가지고 원정화 씨는 북한에 아까도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단동에 있는 무역대표부 부대표였던 김교학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보위부 간부로 이번에 판결문에 나오는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이제 그 경찰은 야, 이 북한 사람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뭐 이런 부탁들하고 저런 부탁들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이메일을 보내냐면 원정화 씨가 국정원 요원들이 나에게 북한 관련된 정보를 달라고 자꾸 귀찮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런 메일을 보내요. 그럼 이제 정보기관에서는 이걸 보면 아, 얘가 이제 뭐 지령을 받거나 지시를 받는다고 이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보안수사대장은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간첩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 단동에 있다는 그때는 단동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이메일로만 그 김선생이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그 이제 지도원인데 저 사람이 원정화를 지도하는 지도원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얘는 간첩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그런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요. 배제된 거군요. 그렇죠. 사건에서 배제되면서 특정 지역 출신, 특정 대학 출신들이 수사팀에 이제 꽂히고 그 라인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수사팀에서 이 사건이 이제 하나의 이제 작품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그때가 대략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고 새로운 수사팀이 주도하던. 그러니까 이분이 2006년도 그러니까 제가 좀 일지를 좀 만들어 드리면 2006년 7월 달에 이분이 보안수사대장으로 들어가고요. 11월경에 정보원을 원정화 주변에 심고 그보다 한 달쯤 전에 이미 이 정보원은 원정화에게 그 이메일을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원정화 씨가 주고받는 이메일을 보고를 받았고 2007년도 2, 3월경에 이분이 보안수사 1대장을 내놓고 2대장으로 내려앉고 보안수사 1대장으로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원정화 사건을 주도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같은 보안수사대니까 같이 이제 서포트를 하는 상황이었었으니까 수사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2월경에 이분이 완전히 경기청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5개월 후에 원정화 씨가 7월 15일 날 이제 체포가 되는. 이걸 묻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수사팀에서 완전히 배제된 때가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하던 그 무렵에 갑자기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바뀐 거군요. 뭐 사족이지만 이분은 이제 고향이 전라남도신데요. 본인이 이제 그 뭐 지역 때문에 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작게는 생각을 하세요. 그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단정은 짓지 않으셔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경에 경기경찰청에 이제 보안대장을 역임했던 최초로 원정화 사건을 내사했던 이분의 주장은 원정화는 실제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간첩? 자기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첩이다.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과 그동안 한 7, 8개월 이상을 이제 원정화 사건을 취재해온 저의 생각이 거의 비슷했는데요. 이제 판단이 기자가 이렇게
그 뭐 팩트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는 뭐 적절치는 않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네네. 원정화 씨가 일부 간첩 혐의로 의심이 되는 행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사람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또 뭐 그 무역 관계라고는 하지만 자주 만나서 중국에 들어와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뭐 작던 크던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이걸 뭐 간첩 혐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작은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이 친구를 난파 간첩으로 만들어 놓고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뭐 교육을 받은 또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뭐 그 이제 하여튼 뭐 대단한 이제 그 이제 대형 간첩 사건으로 만들어낸 그것은 어쨌든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이 보안수사대장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자기가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었던 건 뭐였냐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단동대표부를 통해서 북한산 문어, 냉동 문어를 한국에 수입을 해서 이제 그 파는 장사를 하려고 했구나.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상당 기간 했는데 이 친구가 망해요. 장사가 잘 안 됐죠. 이게 뭐 일단 북한에서 가져온 냉동 문어가 품질이 좋지 않아서 사들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팔게 되고 해서 이제 뭐 빌린 돈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본인이 사업 용도로 여러 사람에게 이제 그 빌린 돈이 거의 이제 억대에 달하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상 무역을 하다가 이제 거의 파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분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이제 저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것들이 보면 이 친구 이제 간접 사건이 터졌을 당시 2008년도 7월 당시에는 원정화 씨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른 돌파구가 특별히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살기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제 간첩 사건이 터지고 또 본인이 간첩 사실을 또 실토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원정화 씨 사건에서 또 이게 세간에 굉장히 큰 주목을 끌었던 게 그 군 장교들한테 접근을 해서 군사 기밀을 빼내서 북한에 전달했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한 기자님 말씀에 따라서 이 간첩으로 보기가 힘든 여러 가지 지금 그 상황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군 장교한테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군 장교를 상대로 해서 간첩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원정화 씨가 구속이 된 직후에 이제 원정화 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7살 어린 황모대위라는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됩니다. 이제 원정화 씨가 간첩인 것을 알면서도 군사 정보를 원정화 씨에게 빼줘서 그것이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했다는 이제 간첩 방조 그리고 간첩 혐의입니다. 본인도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인데요. 근데 이제 자, 이 원정화 씨가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간첩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수사기관이 발표했던 것처럼 진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내려온 간첩이라고 한다면 이 황모대위 하나만 간첩이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뭐 대위 정도 수준에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작은 부대에서 정훈장교를 일하고 있는 이 친구가 빼줄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설사 그게 크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하나를 포섭해서 정보를 빼기 위해서 보위부가 간첩을 파견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북한 보위부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어설프게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원정화 씨가 2001년도 한국에 들어온 뒤로 접촉을 했었던 군 장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 황모대위와 만나기 전에는 김모 소령이라는 분하고 또 사실상 이제 그 이제 혼인 관계에 있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그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뭐 국군 정보사, 기무사, 그리고 뭐 국정원에 있는 여러 이제 군 정보를 이제 다루는 위치에 있는 이제 정보위원들을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만나고 심지어는 뭐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들과 이제 좀 부적절한 관계들 뭐 여러 명하고 이제 맺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결문 내용도 그렇고 수사 기록에 보면 유독 이 황모대위 한 사람한테만 군 정보를 빼간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직책으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예, 그렇죠. 사람이 많은데. 이 강원도에 있는 작은 부대에서 정훈장교로 일하는 사람과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진짜 홍콩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그 한국을 위해서 이제 북한 정보와 중국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과 뭐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지, 누가 더 북한의 이론 정보를 갖고 있을지 뭐 빤한데,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또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인이 같이 이제 사귀었던 황모대위보다 이제 좀 직급이 높은 뭐 김소령, 그 전에 만났던 김소령에 하고도. 그분이 정보사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정보사 사람은 아니고. 그분이 이제 가평 쪽에 또 근무를 하던 사람인데. 근데 뭐 그분한테는 또 무슨 뭐 정보를 취득했다 이런 말은 또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본인이 이제 알고 지내던 뭐 국정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뭐 무슨 정보를 뭐 받아서 북한에 넘겼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별로 하는 게 없고. 네. 뭐 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 이 원정화 씨가 이 북한에 넘겼다는 정보가 딱 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본인이 안보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만나게 된 군 장교 명함 70여 장과 그리고 실체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미군 기지를 촬영했다는 뭐 사진 그리고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위치 그리고 대방동에 있는 합심센터 위치 이런 거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허접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허접하네. 아니, 뭐, 그거 갖고, 위성 영상 인터넷에 있는 거 보면 대충 아는데.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제한돼서 그랬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데 이제 거물 간첩으로 재탄생하기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제 조사받는 과정이에요. 예, 어떤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소될 때까지. 요때까지가 무언가 거대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핵심 과정인데, 이때 비정상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신동아에서 이제 원정화 씨 간첩 조작 사건 의혹을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첫 번째 기사와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원정화 씨가 출소 이후에 본인이 간첩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의붓아버지. 그 지도원으로 돼 있었어요. 예, 그렇죠. 본인이 지도원이었다고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보위부 요원이었다고 주장했었던 자기 의붓아버지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또 받아요. 무죄를 또 받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출소 후에 찾아가서 사실은 본인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가 그동안 주장했었던 이러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 라는 얘기를 이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제 다 털어놓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원정화 씨 판결문 내용을 다 뒤집어놓는 내용이에요. 그걸 원정화 스스로 스스로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탈북 이후에 뭐 북한에 3번을 들어가서 지령을 받았고 공작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북한에 들어간 적 한 번도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단동의 무역대표부에 있는 김규학 자기 상선이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은 사실은 그냥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이고 자기가 한국에서 너무나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이제 북조선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자 자기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만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간첩 혐의를 이제 전면적으로 다 뒤집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특히 이제 검찰이죠.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을 계속 먹으면서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술을 먹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본인이 원해서 마신 것인지 아니면 강요해서 마신 것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술을 먹으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허위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과 관련된 수사 기록 판결문 읽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네, 상식적으로 그냥 그 간단한 잡범들도 본인이 사법기관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보죠. 그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보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혹시 자기가 진술한 내용 중에 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보게 되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자신의 본인 판결문 내용도 잘 모르고 본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지 잘 몰라요. 제가 보도한 건 아니고 이제 한겨레 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제 제 기사가 나간 다음에 한겨레에서도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는데 한겨레 기자가 수사 기록에서 원정화 씨가 진술한 내용을 원정화 씨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그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보여주니까 원정화 씨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발행된 신동아 취재를 하면서 취재 내용에 대해서 원정화 씨의 이제 해명을 듣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정화 씨가 이제 주장하는 간첩 행위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간첩 행위가 있었던 때가 2006년 5월입니다. 그 당시 2006년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원정화 씨는 이제 중국에 머물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왜 중요하냐면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심양공항으로 들어가서 단동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신의 상선인 단동무역대표부 김규학으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본인이 남한에서 취득한 군사정보를 넘겨주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한국에서 키우고 있는 딸과 함께 북조선에서 살고 싶다라는 뜻을 전하고 북한 보위부에 자신의 뜻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며칠 후에는 연길로 이동을 해서 자기가 또 보위부 요원이라고 또 주장을 해왔던 자기 여동생,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이 여동생과 함께 중국 도문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서 또 지령을 받아 나왔다. 네. 그러니까 고한 열흘 동안 사이에 북한에 잠입 탈출을 하고 그 자신의 상선으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다 받고 이런 게 이제 종합 선물 세트가 돼 있는 건데 이게 판결문에 그대로 다 돼 있습니다. 뭐 몇 월 며칠 날 단동에 들어갔고 심양에 들어간 건 며칠이고 연길로는 며칠 날 들어갔고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원정아 씨 여동생을 중국에서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 전혀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 열흘 동안 원정아는 연길 공항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주로 같이 있다가 연길 공항에서 이제 아웃을 했다는 이제 여동생. 그러니까 그 도문이라는 데는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도문도 가본 적도 없고. 자기 언니가 뭐 단동 심양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자기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오는 언니를 마중 나갔다니까. 근데 이제 판결문에는 심양공항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그럼 원정아 씨의 주장과 그리고 판결문 내용 그리고 이제 이 여동생 너무나 다르니까 원정아 씨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2002년 5월달에 중국에 들어가서 여동생 만났던 거 기억을 하냐?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들어갔냐? 연길공항으로 들어갔대요. 제대로 말을 하네 이번엔 또. 연길공항으로 들어가서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조선족 이제 어떤 사람 집에 여장을 풀고 열흘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자기 여동생을 만나고 뭐 밤에는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여동생하고 목욕탕도 갔다 오고 또 자기가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연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이제 밥도 먹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 좀 몸이 좀 좋아진다 이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열흘 동안 지내다가 연길에서 나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보면 자기 여동생이 주장한 내용과 똑같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었을 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술을 드셨을 때는 이 연길공항이 심양으로 바뀌고 없던 도문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장면이 그냥 소설이 써져요. 이게 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검사가 써준 걸 또 달달달 외워서 신문을 받기도 했다고요. 네,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고 검사가 얘기해주고 불러주는 거를 외워라 그래서 외워서 자기가.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자, 국가에 의해서, 나는 이 원정아라는 분은 이게 분단의 비극이라고 봐요. 그 연약한 여자가 장시간 구금이 돼서 조사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참 생각하면 이건 참 분단의 비극인데,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폭력이 나오는 이게 벌써 한 번이 아니란 말이죠. 유우성 씨 조작 사건도 있고, 왜 이런 일은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왜? 뭐 글쎄요, 그거는 그 취재 기자인 제가 뭐 이렇쿵저렇쿵 이제 평론을 할 부분은 아니고 그건 뭐 정치 평론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제 판단에는 원정아 사건이 시작될 당시가 2008년도 7월이면 그때 이제 그 촛불 시위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촛불 시위의 그 여파가 원정아 사건으로 상당히 좀 불이 좀 꺼지는 효과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정권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 전 정부까지는 어쨌든 대공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대공 사건에 이제 다시 드라이브가 걸리는 또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원정아 씨가 일종의 뭐 그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원정아 씨가 뭐 거짓말을 했다, 원정아 씨의 뭐 주장이 사실 아니다, 뭐 이걸 떠나서 원정아 씨의 주장이 원정아 씨가 설사 그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검증을 했어야죠. 원정아 씨가 주장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검증에 소홀했다. 만약에 그 수사기관이 원정아 씨의 진술 그리고 원정아 씨의 행적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관여했다면 그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요. 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이제 계속 취재를 할 건데 뭐 그런 판단도 들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정아 씨가 본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거짓말했다면 그거를 검증해야 될 의무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기무사나 뭐 국정원에 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한 거는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걸 벌써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올해 벌써 이런 두 번째 이런 어떤 그 조작 파동 이런 걸 겪을 때 이게 국가 안보가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국가 안보라면 국가가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나중에 진짜 안보가 중요해졌을 때, 네. 예, 이랬을 때 국민들의 어떤 그 불신은 이 그렇죠. 안보 역량의 엄청난 누수인데 그걸 정부 스스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고요. 자, 이제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2부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순서 계속됩니다. 자, 세월호 사건이 이제 벌어진 지 금요일이면 100일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매우 안 좋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 또 많은 뜻있는 분들이 1박 2일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현장에 가 계실 걸로 보는데, 죄송합니다.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위위원이시기도 하고,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셨죠. 김광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지금, 거기는 비가 안 내리나요? 아니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예. 안양에 지금 박달휴게소라는 곳에서 그 주유하는 곳을 잠깐 빌려줘서 네.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족들도 같이 계십니까? 예, 다 같이 계십니다. 네. 지금 전체 몇 명 정도 지금 같이 행진에 나서셨습니까? 인원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500분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자, 그럼 김 의원님 오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1박 2일로 해서 안양에서 출발해서 내일 서울광장까지 가는 것이고요. 네. 오늘은 안양이 아니고요. 안산에서 출발해서 네. 지금 시흥 거쳐서 안양 지났고 광명체육관에서 이제 저녁을 맞이합니다. 네. 40km가 넘는 어떤 긴 거리인데요. 예, 굉장히 날씨도 안 좋고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뭐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유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걷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네. 또 오늘 어쨌든 날씨가 그렇게 덥거나 하진 않아서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워낙 이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안전 문제도 조금 많이 신경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박 2일 이 도보 행진은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유족들이 정말 피해 맺힌 절규 또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교훈을 정립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유족들께서는 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어떤 주장, 어떤 요구들이 나왔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내일이 이제 세월호 100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상규명도 되지 않고 책임자의 처벌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부분도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촉구의 의미가 좀 있고요. 또 어쨌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6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런 취지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 세월호 특별법 말이죠. 도대체 7월 국회에서는 이게 통과되는 걸로 다 기대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족을 만나셨을 때도 약속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청와대로 가서 회동에서도 7월 16일을 약속하셨죠. 네.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가 지금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국정조사위원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조사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성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할 대상자가 누구일 것인가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청와대라든가
국정원이나 그 국방부 등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YTN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런 상층부의 문제점들을 계속 이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예. 지금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이 세월호 희생자를 의사자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당하다. 예. 또 뭐 대학 특례 입학도 이것도 부당한 특혜다. 그러면서 유족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소권, 그 수사권에 관해서는 이건 형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러면서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족들이 요구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또한 특례 입학과 관련해서는 병원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 내에서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한 분야로 이제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네.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의사상자를 그대로 해서 그 보상이나 이런 걸 다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세월호와 관련한 좀 특별한, 네. 명칭을 하나 좀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논의의 구조에 있었고, 네. 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TF에 있는 분들도 여야 모두 이 부분은 논의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유가족 분들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뭐 엄청난 보상금이나 의사자 지정이나 대학 특례 입학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진상규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래야 또 이제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들일 텐데요. 예. 네네. 근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여야가 이 특별법을 놓고 좀 단판을 벌이고 있는데 기소권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수사권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야 간의 입장이 일단 뭐 기소권 자체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일단 수사권으로 절충을 보는 이런 쪽이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협상 대상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라고 하는 거고 또 포함하자면 기소 부분은 좀 다른 방식도 특별검사나 이런 분들이 조사위원회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저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네. 1차적으로는 수사권이라도 해야 진상규명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듣는 분들이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국정조사위원을 할 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병헌의 시체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의혹이 있죠. 네. 근데 국정조사처럼 조사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경찰에게 이게 진짜 시신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하고 그걸 사면으로 답을 듣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진짜 시체인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눈앞에 보는 상태에서 DNA를 채취해서 실제 조사를 해봐라라고 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건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사 권한은 정부가 주는 자료에 국한해서 일을 볼 수밖에 없고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의 안으로 가면은 지금 국정조사위의 활동 이상의 실질적인 그 진상규명 활동이나 책임자 처벌 활동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의 짧은 이 기간보다 훨씬 더 국민의 관심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개적인 활동보다는 자체적인 위원회 활동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권한이 필요한 것이지 그 권한 없이 기간만 길게 해서는 아무런 일도 사실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 쪽의 얘기는 이건 전례가 없는 것이고 이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전례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있었던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의문을 드리고 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나라가 생기고 할 때도 반민특위가 생길 때 가지고 있었던 조사의 권한들도 있고 또한 군 의문사 진상규명회가
만들어질 때 그때도 수사권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전례가 꼭 없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기존의 관행과 전례로만 계속 국한하고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이제 그 국정조사 특위 활동도 굉장히 그 성실하게 나름대로 탄탄하게 준비하셨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앞으로 밝혀야 될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오늘 그 유병헌 어떤 시신 발견에 대해서도 예.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그동안의 어떤 수사의 무능, 그다음에 겉도는 어떤 진상규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하고 계세요. 예. 자, 특위 활동하면서 의도하신 대로 어떤 그 본인이 밝히고자 하는 어떤 진실들이 충분치가 않았죠? 거의 뭐 특위에서 밝혀진 게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라는 것은 정부가 자료를 줄 때만 가능합니다. 네. 지금 해경과 청와대 간의 녹취록이 공개됐고 네. 그것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은 해경이 그 녹취록을 공개해줬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달리 생각하면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정부 기관들이 과연 해경과만 통화를 했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랑도 했겠고 안행부도 했고 해수부랑도 통화를 했을 텐데 네. 청와대 상황실에서 다른 기관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돼야지만이 당시에 정말 컨트롤 타워에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세월호 당시에 이제 구조 및 수습 단계에서 밝혀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예. 그 뒤에 이제 그 책임자를 그 색출하고 처벌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불신들이 터지고 있죠? 예. 뭐 이러저런 꼬리 자르기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그 감사 결과에서 청와대는 서면 질의 정도로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면죄부식의 감사고 네. 또 어제 제가 국조특위위원들하고 야당 국조특위위원들 같이 광주고검에 갔었는데요. 네. 고검에서 확인을 했더니 지금까지 사건 발생 100일이 다 되도록 경찰청장과 경찰차장, 해경차장 등은 한 번도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국조특위장에 오면 해경청장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상황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근데 네. 실제 아무런 조사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기구,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 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예. 유족들이나 뭐나 이런 외부 세력이 너무 이런 거 뭐 콩 나와라 감 나와라 요구하지 마라.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를 그냥 듣고 그걸 예. 갖다가 수용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참여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태도 아닙니까 이게? 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면 정권 차원에서는 상층부는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진실규명, 네.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 것 같죠. 아하. 역시 정치적인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예. 예, 그 굉장히 어떤 그 유족뿐만 아니라 그 젊은 학생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예. 보니까 안산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뜻을 같이 예. 하는 시민단체나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재학생들도 같이 있는 거죠? 아니요. 오늘은 재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시민은 얼마 전에 학생들이 예, 그렇죠. 걸었던 길을 저희가 다시 걷는 거여서요. 예. 오늘은 부모님들이 좀 많으시고 또 아, 곳곳에 같이 걷는 분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다 보면 뭐 안양 YMC든 뭐 이렇게 지역에서나 혹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응원의 박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저 깃발에 1반, 2반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그 반에 있는 반에 부모님들이십니다. 아, 부모님이 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예, 반별로 이렇게 대열을 예. 편성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반별로 가고 유족분들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뒤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안산에 이제 시민단체 관계자들하고 통화하다 보면은, 이제 세월호 장사도 안 되는데, 이제 예. 추모 분위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 예. 이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좀 반감을 표시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시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안산 분들은 아직까지도 세월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계시고요. 네. 사실 뭐 이제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진도라든가 진도분들도 얼마 전에 저를 만났을 때 그런 말씀 하시긴 했어요. 정말 진도를 위하는 것은 진도에 슬프니까 가서 소주 한 잔 먹기도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셔서 회도 드시고 해수욕도 즐기셔야 정말 그게 진도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생활들도 같이 잘 되실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같이 그 부분도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질 조짐을 보이고 내수 부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그 책임을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 그 일부의 어떤 시각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정말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어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독립적인 어떤 그 수사기관들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국민들이 그걸 믿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광명체육관에서 1박을 하시고 아마 그 내일 되면은 이제 이게 수도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좀 그 참석하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내일 좀 일정을 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광명에서 출발을 해서 구로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요.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에 지금 단식하고 계신 가족분들이나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합류해서 일종의 행사를 좀 치르고 그러고 나서는 서울역 광장으로 갔다가 다시 그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강행군이네요. 저녁 7시에 서울광장에서 그 작가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학단체들이 행사를 하시는 추모 공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 같이 합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 길, 날도 덥고 또 비도 내리고 굉장히 어떤 그 악조건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족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이 참여하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유족들끼리 굉장히 그 질서정연하십니다. 나름대로 또 차분한 가운데 정말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지어가지고 이동하고 계시고요. 앞뒤에는 이제 응급차가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 같고 또 맨 앞에서는 경찰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 행렬이 전국의 이 세월호의 어떤 그 교훈을 잊지 말자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다짐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길 바라고 내일 그 국회에서 이제 서울광장에 이르는 마지막 대장정이 정말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100일 전에 이 참사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잊지 않을게, 약속할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좀 부끄러운 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 바쁘다는 이유로 저부터 이걸 또 잊고 또 그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내일 100일이 됩니다만 상당히 좀 부끄러운 그런 어떤 좀 오후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 그 국민들, 시민들께서 이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결코 이분들이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는,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연대하는 또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마음의 부채를 좀 덜어내고 그런 힘들이 모일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마련해준 이메일로 북한에 간첩질을 하고. 그것이 간첩 사건이 되는 나라. 어떤 그 남한이나 북한 어디에도 한쪽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마치 불황아처럼 떠도는 탈북민들. 양쪽에서 다 같이 국가의 폭력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오히려 분단의 비극이 더 심화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북한에서도 원장화 간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서 여동생을 4년 4개월간 구금을 해가지고. 4년 6개월. 장시간 괴롭히는가 하면은, 원정아의 모친이 거의 뭐 어떤 병이 나가지고. 거의 뭐 풍지박산이 되다시피 한.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 비극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결국은
경찰청이 마련해준 그 이메일로 북한 사람한테 이메일 몇 번 보낸 거. 네. 예. 그럼 경찰청이 다 보고 있는데 간첩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말대로라면.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그 남북한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만들고 또 이것이 그 큰 어떤 정치 권력의 의도를 어떤 우리가 짐작하자면 2008년 촛불 시위 때 네. 공안대책회의가 연실 개최되고 네네. 그러면서 촛불의 배후 추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어떤 공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촛불 시위의 열기를 식히려는 이런 정치 권력 의도에서 이 사건이 나왔다. 네. 예,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의 어떤 씻을 수 없는 어떤 과오이자 어떤 잘못된 폭력이고 이것이 우리하고는 좀 성향이 다른 동아일보 기자를 분노케 해서 네. 예, 저는 정말 예. 집요하게 추적했는데 아까 청취자분들 그 댓글에 네. 그 왜 동아일보 기자가 나왔느냐 조금 이거 월간조선 비슷한데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섭섭한 표현을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저는 그런 진영 논리는 좀 초월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는 필요하다면 적에게서도 정보는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목적이라면은 네. 당연히 불러드리고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방송의 생각이고 네. 또 그런 만큼 어떤 청취자분들께 그렇게 실망스러운 내용이 아니었다면 이 점은 깊이 해량해 주시기를. 네, 그럼요. 저는 그 한상진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뭐 기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가끔 글 쓰고 이런 사람으로서 이 기자 정신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정아 씨하고 인터뷰한 이 내용이 주변인들 통해서 사실관계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이 기자로서 쪽팔려서 심층 취재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어찌됐든 동아일보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뭐 일간지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첩 조작 사건들을 좀 옹호하는 이런 쪽의 그 매체인데 좀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런 외압 때문에 더 철저한, 더 심층적인 취재가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정말 우리가 좀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자분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도 여기서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세월호 어떤 가족들 내일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